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상대가 나를 알아준다면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섬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면 정작 나만의 공간은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여백 내지는 완충지대가 필요한 법입니다. 더구나 상대가 인간이 아닌 컴퓨터, 즉 서버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편리함이 오르데부르라면 익숙함은 메인 디시고 디저트는 속박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찬의 어느 단계에 있는 걸까요? 멈출 수 없다면 정면으로 응시하는 자세라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검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색되지 않을 자유, 임태원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를 검색해 보셨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어우, 무서워. 심지어 우리는 그 페북 패친이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좀 끔찍해요. 검색이라는 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생활의 종말. 그러니까 SNS가 네. 전 국민이 다 쓸 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전 지구인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다 사용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네. 다 검색해보고 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 다 할 수 있죠. 또 지금 이 방송이 전 세계의 국민 라디오 조합원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거. 미국, 캐나다, 태국, 뭐 심지어는 호주. 예, 호주에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그분이 쓰신 예. 책을 보내주신 적도 있어요. 물론 물론 그것만 보낸 게 아니고 오메가3도 오메가3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사생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초딩 일기를 거의 안 쓰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났다, 네. 뭐 먹었다, 예. 이런 걸 거의 안 써요. 뭐, 페북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이런 먹복질, 음식 관련돼 있는 각종 이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고, 예.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제 트위터 이런 데에 이런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예. 누구랑 뭐 했다, 이런 거 인증샷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고 예. 그러죠. 그러니까 SNS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제 많은 부분 이제 하루 일상에서 제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가라고 예. 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 많은 이제 덩어리들을 차지하게 되게 되면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마치 신체 일부처럼 이렇게 우리 몸에 아주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삶의 장면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 발전과 그리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게 네. 내가 이 사람의 무엇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내가 당신의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윤리도 함께 최첨단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고 예.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변화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한 시대의 윤리는 예. 그냥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보지조차도 못한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되지 않을 자유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예.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윤리, 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지금 정보자본주의 그리고 빅데이터가 각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ICT의 전문가들이나
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들만 맡길 게 아니라 인문학자를 비롯해서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도 다 그게 자기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쭉 해왔던 얘기죠. 윤리라는 말을 들으니까 섬뜩하기도 하고 아차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무성생책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이제 뭔가 검색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글을 남기고 뭐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보내고 이랬던 모든 기록들이 결국에는 그것들 다 모으면은 디지털 세계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그냥 한 벌 딱 떨어져서 디지털 세계에 있는 디지털 도플갱어로서의 뭐 임태훈 혹은 전영관 이렇게 하고 한 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와 함께 수십 벌의 그리고 그런 디지털 도플갱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소비했는가의 그 궤적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피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환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나들이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그냥 기술부터 나오고 뭐 보통 이런 식이죠. ICT라고 그러면은 뭐 이거 장사돼. 앞으로 이걸로 이제 막 스티브 잡스도 나올 것이고 뭐 나올 것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출도 잘 되고 세계인이 막 부러워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대망론은 이때 그 윤리에 대한 고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디스토피아로 가는 정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골랐던 이유가 이게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런 책, 이런 제목, 이렇게 이런 표지, 이렇게 이제 자판리 표지로 들어가 있는 이런 책이라면 컴퓨터 전공하고 컴퓨터 이제 IT 쪽에 있는 분인데 그것만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뭐 크로스오버가 돼 있는 분 그런 분이 쓰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임태훈 평론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평론가가 자기 일을 임태훈을 대표하는 성격이라 그럴까요? 맨 앞에 놓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문학평론이나 이런 쪽이. 문학 쪽.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문학평론가가 이런 종류의 글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요. 저는 문학평론가로 출발은 하진 않았고요. 저는 원래 극작가로 출발했습니다. 꽤 일찍 데뷔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학평론을 쓰기는 했지만 그게 시, 소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비평이나 그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검색되지 않을 자유라는 책을 쓰기 직전에 냈던 2012년에 발표를 했던 우회의 미디올로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식입니다. 뭐냐면 복사기로 1980년대에 전두환이랑 맞짱 떴던 얘기라든가 소설이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때 뭐냐면 금서들 되게 많았잖아요. 신동엽 시인의 시집이라든가 박노 시인의 시집이라든가 그 제대로 된 책으로 본 사람보단 복사해가지고 서로 돌려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렇죠. 광주에서의 5.18 광주 당시의 이제 상황들 같은 경우도 대중매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방 인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그 문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거쳐서 서울까지 그리고 전국으로 그 소식들이 전해졌던 거잖아요. 저는 이런 미디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미디어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 안에서 우리의 주체성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이 어떻게 부당한 권력과 싸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착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회의 미디올로지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디지털 격변기, 최근에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4.0 이런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산업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학이, 그리고 기존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많은 가치나 이런 것들,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송두리째 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에겐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작업보다는 결국 문제는 미디어다라고 네.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폭넓게 정보자본주의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해야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르게 된 게 이 검색되지 않을 자유라는 작업입니다. 제가 고른 이유를 아주 멋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말이 좀 빨랐죠. 제가 좀 여기 낯설어가지고. 그래서 이 다른 쪽,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의 문제라든가 IT의 문제, 또 그쪽에 조금 더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IT를 전공하신 게 아닌데, 네. 어쨌든 우리 생활이니까 네. 인문학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윤리 이런 것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나와주십사 했던 게 바쁘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안 드렸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왜 네가 썼느냐라는 이런 걸 썼느냐라는 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네. 굉장히 여러 해에 걸쳐서 네. 많이 쫓아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좀 관념적이 돼버리니까 네, 또. 그럼 네.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이제 네.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몇 가지 이제 되게 이상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지금 ICT 담론이라고 하는 이야기했었죠. 얘기하는 것들에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는 노동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번역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그냥 번역을 해주면 내가 외국어를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번역해주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기술로 자동화시켜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뭐 장치든 뭐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이 등장을 했을 때 달라지게 될 산업생태계 안에서 끼치게 될 사람들의 뭐 삶의 영향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대망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되냐 안 되느냐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게 성공한다는데 한국에서 가능하냐 안 하느냐 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대개였습니다. 창조경제론이라는 게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주창된 이후에 더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과 상관없는 얘기들은 마치 DMZ에 버려진 무슨 뭐 그냥 빈 땅처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문학자로서 당신들은 질문하지는 않고 그리고 아무도 별로 궁금해하는데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고 그렇다면은 내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게 궁금해하는 게 다들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박사 논문도요. 박정희 체제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뭐 문학의 대응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역사가 제 전공입니다. 지금 이제 국문학계가 일종의 국학화돼가지고 온갖 걸 다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을 쓰는 이른바 약간 이종적인 필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참 구차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아니요 지금 구차스럽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문학이 됐건 극작이 됐건 어쨌든 IT 쪽이 아닌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T 하는 사람들이 그쪽 프로그래머나 이런 쪽 사람들이 이런 걸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스티브 잡스 전기 내지 스티브 잡스 뭐를 어떻게 하면 흉내낼 수 있는가? 뭐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훌륭한가?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인문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실제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애플의 제품들을 위탁 생산하는 곳이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대만에서 자본을 대고요. 노동은 중국에서 되고 그리고 애플을 비롯해서 전 세계 유수의 그 컴퓨터 회사들이 이 회사에 위탁을 맡기거든요. 2000년대 초에 애플이 이 회사랑 이제 그 계약을 맺게 되면서 팍스콘이 매년 25%, 23% 뭐 이렇게 성장을 그런데 이제 2013년, 201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 팍스콘 노동자들이 막 자살을 막 이어갑니다. 몇 달 동안에 막 몇십 명이 그 자살을 이어가서
이게 대체 뭘까?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네 전용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그냥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죠. 그냥 예. 넘겨버리는 겁니다, 책임을. 예.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쁜 디자인 만들고 스티브 잡스는 영웅 만들고 이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로 국제 분업화시키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따르는 윤리적인 책임이나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도망치려고만 하는 그런 기업. 이런 산업,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른바 ICT의 그런 영웅 담론들, 스티브 잡스 누구 대단하고 누구 대단하고 이런 거에 휘말려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술이 그리고 이 시대의 산업 생태계가 인간에게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인간에게 정말 예의 바른가, 윤리적인가 하는 것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필연인 것처럼 이 기술은 지금 당연히 더욱더 갱신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실 진짜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서 같이 밥 한 끼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쁜 담론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동받았어요, 지금.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언젠가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가난한 사람한테 빵을 주면 성자니 뭐니 그러는데 왜 가난한가라고 하면은 빨갱이 소리를 듣는다고. 그렇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우리가 기술이 뭐 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그거는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휴대폰 회로도를 만드는 그 콜탄이라고 하는 그 광물이 있습니다. 예. 이 콜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80% 정도 나오는데요. 이 콜탄 광산은 정말 지상의 지옥입니다. 아하. 여기는 군벌들이 예.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 맨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 거의 노예처럼 끌고 들어가지고 밥만 주고 밥만 주고 계속해서 파낸다라는 거죠. 예. 거의 생산량이 그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그런 심각한 정치적인 상황들, 인권유린 이거에 대해 애플이든 삼성이든 다 사실 연루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모든 생산 과정에 있는 장면들을 싹둑 잘라버리고 그냥 예쁘게 만들어진 광고 그리고 제품의 그 겉모양의 예쁜 모습들 디스플레이 화면에 반짝반짝 보이는 것 이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일종의 소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 그릴 때 소실점을 중심으로 가까워 있는 건 이렇게 잘 보이게 하고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게 삐까번쩍한 신제품이라고 하는 소실점이 그런 비참한 전 세계의 그 사이버 프롤레타리아트들의 아주 그 비참한 상황들을 너무 가려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나빠질 거고 정보자본주의는 어쩌면은 막스가 처음 자본론을 쓰던 당시에 그 비참했던 노동의 상황보다 하나도 나아질 게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 이후의 작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맹렬히 이야기해보고 또 싸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일단 우리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제품이라는 소실점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이면의 것들, 생산되기까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좀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거를 돌아보는 풍토도 생기기 시작하고. 예. 그 생각을 SNS에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SNS야말로 사람들의 이른바 생체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24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빼앗는. 많이 거기에. 그냥 무슨 이렇게 튜브 같은 걸 들이대고 그걸로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쫙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체류 시간이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1위거든요. 그래요? 네. 전 이거랑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의 정체가 정체 상황. 사람들은 정말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 SNS가 좀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거기서 드는데요. 말만 하는 사람들. 그렇죠. 세상을 바꾸려면은 그냥 그 안에서 비트와 뭐 데이터로 되어 있는 그런 신호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뭔가 실질적인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라도 뭔가를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사람과 만나서 연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른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기술에 기반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네.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들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조금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던 게 이제 세월호나 그 전에 뭐 소고기 파동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토요일 날 어디에서 모여 뭐 해 일정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외래 더 자주 보게 된 광장에 자주 모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네. 모든 기술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쓰면 이 기술은 좋은 기술이고 잘 써야 되는데 진짜. 나쁘게 쓰면 나쁘게 나빠지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 SNS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뭐다라는 걸 소통하는 굉장히 좋은 광고 그런 면이 역할도 있어요.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되게 강력한 재난자본주의의 장치예요. 뭐냐면 세상이 망해가면 망해갈수록 SNS는 흥합니다. 당연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걸 알기 위해 SNS를 들여다보고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그 플랫폼에서는 막대한 네.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해서 거기로 집중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SNS 플랫폼에 시간을 많이 쓸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그쪽으로 많이 유입될수록 SNS 회사들은 돈을 법니다. 돈을 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다 광고 얹어주고 할 수도 있고 SNS는 그냥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정보 가공업이고 마케팅 대행업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개인 그 담벼락에 이렇게 광고가 걸리는 그런 거는 아직 그런 시대는 안 올라나요? 페이스북에서? 물론 이미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본인의 관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내 타임라인에 광고가 이렇게 따로 올라오죠.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자기 게 아니라요. 담벼락에. 자기 담벼락이요? 예, 담벼락에 배너 광고가 이렇게 붙는.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인한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그러면 예. 그 사람 담벼락에 광고를 붙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물론 엄청 많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그게 되나요? 되죠. 페이스북이 원래 초창기에 사업 모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얘네가 이제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한 게 바로 그런 식의 이제 광고들이었던 거죠. 그럼 나는 현찮아갖고 거기 내 담벼락에 광고가 안 붙나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룹 페이지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페이스북이 물어봐요. 몇 명을 물어다 줄 거니까 몇 명이 이 페이지를 보게 해줄 테니 돈을 내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진짜 봐요. 그리고 정말 그만큼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광고 효과도 실질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겁난다. 사생활 보호만 생각하면은 페이스북이든 뭐 트위터든 그런 SNS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꽤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뭐 저나 아니면은 이 미디어 관련돼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뭘 홍보하려고 해도 페이스북에다가 뭐라도 올려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표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SNS에 그냥 막 뭔가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위치 입장이라기보다는 서로 기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디지털 소비를 하는 대중은 이제 기생관계 안에, 그러니까 기생의 복잡계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검색되지 않을 자유. 여러분들이 이걸 복잡한 책이라고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일단 표지가 빨갛고 예쁩니다. 빨갱이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동서고금을 다 이렇게 종횡무진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쭉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런 거였다. 내가 막연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흔히 말하는 소설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펼쳤는데 지금 옥상 없는 비정형 건축에서 용산 참사 얘기가 나오고 이 용산 참사로부터 DDP 이야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옥상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건축을 해서 옥상에 대한 의미, 옥상이 인간한테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여길 핀 건 아닙니다. 진짜로 폈는데 192쪽 마침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게 보실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골랐거든요. 그 BIM이라는 게 있습니다. BIM도 나오고. 그 빌딩, 건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사진도 있고 나름의 간단한 사파도 들어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SNS 하시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시면서 느꼈던 묘한 감정들에 대한 답이 여기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모른다고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수시로 검색도 가능하고 데이터 축적도 수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저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한 1000곡 넘게 저장된 USB를 자동차에 이렇게 연결하고 다니는데요. 자주 듣는 곡은 많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장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얼마간 몰라야 편안해지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야 외대 홀가분한 일 아닐까요? 인간의 삶이 디지털로 낱낱이 규정된다는 자체가 어떤 유형화된다는 뜻이고 분류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결국 누군가의 통제나 감시 또한 가능하다는 이런 복선이 포함됩니다. 정치인은 본인 부고 말고는 노출될수록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노출된다는 말이 유명해진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고 유명이란 말에서 긍정적 의미만을 추출하신 겁니까? 저는 가끔 제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해 봅니다. 누군가가 제 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놨다면 흐뭇하죠. 제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펼친 글을 보면 글쟁이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묘한 뿌듯함 같은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검색을 통해서 제 취향과 가족관계와 심지어 지나간 사랑의 흔적들까지 낱낱이 알게 된다면 이건 재앙이죠. 아직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요. 특정 개인을 지목해서 노출시키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 모두는 구매 성향, 취향, 학연, 지연 이런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서버에 저장된 상태일 겁니다. 접속 흔적을 다 지울 수 없다면 접속 자체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접속하면 행복하고 지속하면 현명해지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